멈춰라, 지금 당장, 부엌에서. 팔을 썰고 있다면 손을 멈추고 도마 위를 봐라. 하얀 뿌리 부분을 잘라내서 쓰레기통으로 던지려는 그 순간에 멈춰라. 왜냐하면 너는 지금 돈을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작은 하얀 뿌리 하나가 텃밭 흙 한 평을 살릴 수 있고 다음 작물에 필요한 비료를 반으로 줄일 수 있으며 수확 시기를 일주일 앞당길 수 있는데 너는 그것을 모르고 매일 쓰레기통에 던지고 있다. 1년이면 파 뿌리를 몇백 개는 버릴 것이고 그때마다 텃밭에 뿌릴 수 있는 천연 토양 계량제를 잃는 셈이며 동시에 원예 용품점에서 비싼 비료와 토양 계량제를 사는데 수십만 원을 쓴다. 너가 버린 파 뿌리를 이웃집 할머니는 모으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텃밭은 너보다 훨씬 비옥하며 같은 씨앗을 심어도 그녀의 작물이 더 크고 건강하게 자란다. 너는 토양이 다르거나 일조량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녀가 파 뿌리를 버리지 않고 땅에 심는다는 것이며 파 뿌리는 3주 안에 미세한 균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고 항균 물질을 분비해서 다음 작물을 보호한다. 이것은 비밀도 아니고 신기술도 아니며 네 할머니도 알고 있었던 방법인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것을 잊었고 비료 회사들은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너는 매년 토양 계량제에 10만 원 이상을 쓰지만 부엌 쓰레기통에서 그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게다가 화학 제품보다 효과가 오래 지속되고 토양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원예용품점 직원은 이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팥뿌리를 쓰기 시작하면 비료 판매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며 파를 파는 채소 가게 주인도 관심이 없으니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 오늘 내가 말해주겠다. 쓰레기통을 열고 다시 꺼낼 준비를 해라.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정말로 없다. 어렸을 때부터 팥뿌리는 먹을 수 없으니 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고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에서도 뿌리를 자르고 버리는 장면을 보았으며 원예 책에도 비료와 퇴비를 사서 쓰라고 나와 있지 팥뿌리를 심으라는 말은 없었다. 현대 농업은 화학 비료 중심으로 발전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게 되었으며 할머니가 음식물 쓰레기를 텃밭에 묻던 것은 가난해서 그랬다고 생각했지 지혜였다는 것을 몰랐다. 비료 산업은 너에게 의존성을 만들어야 살아남는다. 한 번 사면 토양이 스스로 회복되는 제품이 아니라 매년 계속 사야 하는 제품을 팔아야 하며 그래서 화학 비료는 빠른 효과를 보이지만 토양 미생물을 죽이고 구조를 악화시켜서 다음 해에는 더 많은 비료가 필요하게 만든다. 너는 지시를 따랐고 돈을 냈지만 토양은 해가 갈수록 딱딱해지고 작물 성장은 점점 더뎌지며 그들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말하고 더 비싼 프리미엄 비료를 권한다. 오늘 너는 두 가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첫째는 팥뿌리가 어떻게 토양을 재생하는지이고 둘째는 왜 이 방법이 화학 비료보다 장기적으로 더 효과적인지다. 하지만 그 전에 경고 하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팥뿌리를 심을 때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것은 좋은 의도에서 나온 행동이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너는 이 실수 때문에 지금까지 팥뿌리를 심어도 효과를 보지 못했을 수 있고 끝까지 읽으면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먼저 계산해 보자. 너는 텃밭을 위해 1년에 얼마를 쓰는가? 봄에 밑거름으로 유기질 비료 한 포대가 2만 원이고 이것으로 약 5평을 처리하니 텃밭이 10평이라면 4만 원이 든다. 여름 추비로 화학 비료를 2번 주는데 한 번에 15,000원씩이니 3만 원이고 가을에 다시 밑거름을 주니 또 4만 원이다. 여기까지만 해도 11만 원인데 토양이 딱딱해지니 토양 계량제를 사서 뿌리는데 이것이 5만 원이며 합치면 16만 원이다. 그런데 화학 비료를 쓰면 토양 미생물이 죽고 흙은 점점 산성화되니 석회를 뿌려야 하고
이것이 또 2만 원이며 토양 구조가 나빠져서 물 빠짐이 안 좋아지니 펄라이트나 마사토를 섞어야 하고 이것이 3만 원이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1년에 21만 원을 토양 관리에 쓰는 셈이고 3년이면 63만 원이며 너는 여전히 왜 토양이 해마다 안 좋아지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제 팥뿌리 방법을 보자. 너는 1년에 파를 얼마나 쓰는가?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쓸 것이고 한 번에 두세 뿌리씩 버리니 1년이면 약 200개 정도의 팥뿌리를 버린다. 만약 이것을 모아서 텃밭에 심으면 비용은 0원이고 효과는 화학 비료보다 오래 지속되며 팥뿌리가 만든 균사 네트워크는 토양을 계속 개선하니 시간이 갈수록 비료가 덜 필요해지고 3년 후에는 추가 비료를 거의 쓰지 않아도 된다. 팥뿌리를 쓰면 밑거름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고 토양 개량제가 필요 없으며 석회도 덜 뿌려도 되니 1년에 약 10만 원을 아끼는 셈이다. 3년이면 30만 원인데 이것은 단순 절약이 아니라 토양이 점점 좋아지면서 생기는 추가 이익도 있으니 작물 수확량이 증가하고 병충해가 줄어들어서 방제 비용도 절약된다. 화학 비료로 63만 원을 쓴 사람과 팥뿌리로 거의 공짜로 해결한 사람의 차이는 돈뿐만 아니라 토양 건강과 작물 품질에서도 나타난다. 너는 계산했는가? 지난 몇 년 동안 버린 팥뿌리가 얼마만큼의 가치였는지를. 그리고 이제 질문이 생긴다. 만약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면 왜 아무도 너에게 말해주지 않았는가? 원예용품점도 아니고 농업 잡지도 아니고 심지어 네 부모님도 아니다. 답은 있다. 그리고 그 답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순하고 동시에 화나게 만든다. 이야기를 하나 해주겠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1953년 경상남도 진주에 이순덕이라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녀는 전쟁 직후 황폐해진 땅에서 채소를 키워야 했고 비료를 살 돈이 없었으며 그래서 부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활용했다. 파 뿌리도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었고 그녀는 작물을 수확한 빈 땅에 파 뿌리를 심어서 3주 정도 자라게 한 다음 그대로 흙에 섞었으며 이렇게 하면 다음 작물이 훨씬 잘 자랐다. 이순덕은 왜 그런지 몰랐지만 효과는 확실했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었으며 1960년대 초까지 진주 지역 많은 농가가 이 방법을 썼다. 파 뿌리뿐만 아니라 무 껍질이나 배추 밑동도 같은 방식으로 활용했고 토양은 해가 갈수록 비옥해졌으며 화학 비료 없이도 충분한 수확을 얻었다. 그런데 1965년 정부가 농업 현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화학 비료 사용을 적극 장려했고 전통적인 방법은 비효율적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1970년 진주에 대형 농자재 판매점이 생겼고 그들은 화학 비료와 농약의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시연회에서는 화학 비료를 쓴 작물이 빠르게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농민들은 전통 방법이 구식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이순덕은 마을 회의에서 말했다. 팥뿌리와 음식물 찌꺼기를 활용하는 방법이 수십 년 동안 효과가 입증되었고 비용도 들지 않으며 토양도 건강해진다고. 화학 비료에 의존하면 결국 땅이 죽는다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묻혔다. 젊은 세대는 과학을 믿었고 할머니의 방법은 가난의 상징처럼 여겨졌으며 농자재 회사의 광고는 계속되었지만 전통지혜는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이순덕은 1985년대에 돌아가셨고 그녀의 지식은 함께 사라졌으며 지금 진주에서 팥뿌리를 텃밭에 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버린다. 네가 오늘 아침에 버린 팥뿌리도 마찬가지고 내일 아침에 버릴 팥뿌리도 마찬가지며 너는 모르지만 그 작은 뿌리 하나하나가 이순덕 할머니의 지혜를 담고 있다. 너는 이것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는가?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라. 채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순덕 할머니를 위해. 가난 속에서도 땅을 살리는 방법을 지켰지만 결국 구식이라는 이유로 잊혀진 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부엌에서 팥뿌리를 버리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자원인지 모르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읽어라. 거기에 방법이 있다. 이제 너는 알고 싶을 것이다. 팥뿌리가 어떻게 토양을 재생하는지를. 과학 용어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네가 직접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하겠다. 팥뿌리를 흙에 심으면 3주 동안 3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첫째는 뿌리가 미세한 균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흙을 물리적으로 부드럽게 하고, 둘째는 파의 항균 성분이 토양 병원균을 억제하며, 셋째는 뿌리가 분해되면서 천천히 영양분을 방출해서 다음 작물에 지속적인 먹이를 제공한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미세쟁기라고 부르겠다. 팥뿌리는 땅에 들어가면 계속 자라려고 하고 모세근이 사방으로 뻗으며, 이 가는 뿌리들은 흙 알갱이 사이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틈을 만들고 공기와 물이 통하는 길을 낸다. 너는 삽으로 땅을 파지만 삽은 큰 덩어리만 부수고 미세한 부분은 손대지 못하는데, 팥뿌리는 너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수준에서 토양을 경작하며, 이것이 화학 토양 계량제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항균 방패다. 파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고, 이것은 파가 매운 이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천연 항생제이며, 팥뿌리가 흙 속에서 자라면 알리신이 서서히 방출되어서 주변 토양을 소독한다. 이것은 네가 김치를 담글 때 마늘을 넣는 것과 같은 원리고, 김치가 쉽게 상하지 않는 것처럼 토양도 병원균으로부터 보호받으며, 화학 살균제는 좋은 균과 나쁜 균을 모두 줄이지만 팥뿌리는 선택적으로 병원균만 억제한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천천히 녹는 비료다. 팥뿌리는 질소인 칼륨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화학 비료처럼 한 번에 폭발적으로 방출되지 않고 3주에서 한 달에 걸쳐 천천히 분해되며, 이것은 마치 점적 호스처럼 작동해서 다음 작물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남은 양분은 흙에 저장된다. 화학 비료는 한 번에 많이 주면 일부는 흡수되지 못하고 빗물에 씻겨 내려가지만, 팥뿌리 영양분은 거의 손실 없이 토양에 남는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토양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 구조는 부드러워지고 병원균은 줄어들며 영양분은 안정적으로 공급되니 다음 작물은 스트레스 없이 자란다. 화학 비료는 단기 효과만 주지만 팥뿌리는 토양 생태계 전체를 개선하며, 그래서 한 번 쓰고 끝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효과가 누적된다. 너는 궁금할 것이다. 왜 할머니 세대는 이것을 알았고 우리는 모르는가? 답은 간단하다. 1960년대 한국이 빠르게 산업화되면서 효율과 속도가 최우선 가치가 되었고, 천천히 작동하는 전통 방법은 시간 낭비로 여겨졌으며, 정부는 식량 증산을 위해 화학 비료 사용을 적극 장려했고, 농업 교육에서는 전통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비료 회사들은 이 흐름을 타고 시장을 장악했고, 수십 년간 우리는 화학 제품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나라를 보면 다른 이야기가 있다. 일본 시코쿠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파와 비슷한 채소의 뿌리를 토양 개량에 사용했고, 지금도 많은 유기농 농가가 이 방법을 쓴다. 그들은 이것을 녹비작물의 한 형태로 분류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했으며 효과를 입증했다. 중국 산둥성에서도 대파 뿌리를 활용한 토양 개량 기술이 전통으로 남아있고 현대 농법과 결합해서 사용하며, 두 나라 모두 전통을 버리지 않고 과학과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열의 아홉은 파 뿌리를 심을 때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다. 이것은 식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고 직관적으로 옳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 뿌리의 효과를 반으로 줄이며 바로 파 뿌리를 심은 직후 깊이 묻는 것이다. 너는 아마 놀랐을 것이다. 뿌리를 심으면 당연히 흙으로 덮어야 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들어보라. 파 뿌리를 땅에 심을 때 뿌리가 흙과 접촉해야 하지만, 파의 흰 부분 전체를 깊이 묻으면 산소 공급이 차단되고 혐기성 환경이 되며
이 상태에서는 파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빨리 썩기 시작한다. 게다가 깊이 묻힌 파는 빛을 받지 못하니 광합성을 할 수 없고 영양분을 만들지 못해서 뿌리 발달도 더디며 너는 파를 보호한다고 묻지만 실제로는 질식시키고 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다. 뿌리를 흙에 꽂을 때 뿌리 부분만 땅 속에 들어가게 하고 흰 줄기는 반 정도 땅 위로 나오게 해라. 마치 파를 심을 때처럼. 이렇게 하면 뿌리는 흙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줄기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며 파는 2, 3주 동안 계속 자라면서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뻗고 이 과정에서 토양이 개선된다. 3주 후 파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그것을 흙에 섞으면 영양분이 최대치에 도달한 상태에서 분해되기 시작한다. 만약 파 뿌리를 깊이 묻으면 일주일 만에 썩기 시작하고 제대로 된 균사 네트워크를 만들지 못하며 하지만 반만 묻고 자라게 하면 3주 동안 뿌리가 활발하게 일하고 토양 개량 효과가 2배 이상 커진다. 이것이 같은 파 뿌리를 써도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는 이유다. 댓글에 이렇게 써라. 네가 사는 지역과 파 뿌리를 써본 경험이 있는지를. 우리는 전국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네 경험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으니 서울이든 부산이든 제주도든 상관없이 모든 정보가 귀중하며 함께 배우자.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치자. 완벽한 토양 재생 프로토콜이다. 첫 번째 프로토콜은 파 뿌리 수거함이다. 부엌에 작은 통을 하나 두고 파를 쓸 때마다 뿌리 부분을 그곳에 모아라. 하루 이틀 정도는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고 일주일에 한두 번 모아서 한꺼번에 텃밭에 심으면 되며 뿌리가 시들어도 상관없고 약간 말라도 괜찮으니 버리지만 말라. 두 번째 프로토콜은 타이밍 심기다. 작물을 수확한 직후가 최적의 시기고 땅이 비어 있을 때 팥뿌리를 심어서 3주 동안 자라게 해라. 이 기간 동안 다른 작물을 심지 말고 팥뿌리가 토양을 준비하게 두면 3주 후 그것을 흙에 섞고 바로 다음 작물을 심는다. 만약 급하게 다음 작물을 심어야 한다면 팥뿌리를 작물 사이사이에 심어도 되고 이것은 동반식물처럼 작동해서 토양을 보호한다. 세 번째 프로토콜은 층별 심기다. 텃밭을 구역으로 나누어서 한 구역씩 돌아가며 팥뿌리 처리를 해라. 예를 들어 4월에 1구역을 처리하고 5월에 2구역을 처리하는 시기며 1년에 모든 구역을 한 번씩 돌리면 전체 텃밭이 순환적으로 개선된다. 이렇게 하면 매번 작은 노력만 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 토양이 재생되고 3년 후에는 화학 비료가 거의 필요 없는 수준까지 토양 건강이 올라간다. 이 세 가지 프로토콜을 함께 쓰면 공짜 자원으로 토양을 재생하고 비료 비용을 대폭 절감하며 작물 품질도 개선된다. 화학 비료를 쓰는 사람은 매년 같은 돈을 쓰고 토양은 점점 나빠지지만 팥뿌리를 쓰는 사람은 해가 갈수록 투입이 줄고 토양은 점점 좋아진다. 마지막 질문이다. 올해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A는 원예용품점에서 비료와 토양 계량제를 사서 1년에 20만 원 이상을 쓰고 토양은 해마다 딱딱해지며 작물은 점점 더 많은 비료를 요구하는 길이다. B는 부엌엔에서 나오는 팥뿌리를 모아서 텃밭에 심고 공짜로 토양을 개선하며 3년 후에는 비료를 거의 쓰지 않아도 건강한 작물을 수확하는 길이다. 댓글에 A 또는 B를 쓰고 이유를 설명해라.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네가 선택을 말로 표현하면 네 마음속에서 그 이유가 명확해지고 실제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다른 사람들의 선택과 이유를 읽으면 너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부엌 싱크대 아래 배수구를 열어보면 음식물 찌꺼기가 걸러지는 망이 있다. 그 안에 팥뿌리가 있을 것이다. 너는 그것을 보고 쓰레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씨앗과 같다. 땅에 들어가면 생명으로 변하고 흙을 살리며 다음 세대를 준비한다. 할머니들은 이것을 알았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지혜로워서 그랬고
그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미신처럼 여겼다. 너가 파뿌리를 쓰레기통 대신 텃밭에 묻을 때 너는 단순히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진 고리를 다시 잇는 것이다. 너는 비료회사에 돈을 주는 대신 땅에 투자하는 것이고 화학 제품 대신 자연의 순환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것이 진짜 농사다. 힘은 공장에서 나온 포대에 있지 않고 실험실에서 만든 화학식에 있지 않으며 힘은 내 부엌 쓰레기통에 있고 내 할머니의 기억 속에 있고 팥뿌리가 기억하는 오래된 지혜 속에 있다. 내일 아침 파를 썰 때 뿌리를 버리지 마라. 작은 통에 모아라. 텃밭이 기다리고 있다. 뿌리는 기억한다. 기억하게 해줘라.